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랑 패밀리와 함께하는 부모탐구 미니콘 시즌2. 오늘 두 번째 날을 시작해 볼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자랑 패밀리 대표 이성아입니다. 첫 번째, 저희 이제 김은태 소장님과 함께 그리고 나 중심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오늘 이야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답게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해답을 찾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태 소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오래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습니다. 네. 옆에서 같이 있는데, 그쵸? 사람 없는 것처럼 빤히 보고 있으려니까 힘드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말씀을 정말 잘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소장님 처음 뵀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었냐면, 소장님께서 조금 전에도 그 얘기 하셨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괜찮을까요? 라는 얘기 해주셨던 거 기억이 네, 나요. 맞습니다. 왜 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보면 이게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참신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우려가 되게 크죠.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게 새롭게 들릴까? 네. 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장하건대 매우 새롭습니다. 매우 새롭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굉장히 저는 어렵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우리 소장 대표님과 만나고 나서 곱씹어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새롭게 받아들이고 낯설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얘기는 우리가 어쩌면 자연스럽게 사는 걸 좀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나 중심성의 시대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또 그것과 자기 중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시대에 그것이 왜 중요한지, 나다움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리는 시대잖아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우리 김은태 대표님 이야기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주제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다 하는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요. 저는 지금 슈타이너 사상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를 충남 서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초등학교, 발드루프 학교에서 아이들 만났고 관심사는 발드루프 교육이랑 회복적 생활 교육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 내 갈등도 많고 사회 갈등이나 분쟁에 대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9살 딸이랑 작년에 늦둥이 아들을 뒀는데요.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서 제가 가끔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너무 예뻐요. 제 소원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였어요. 근데 네, 초등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리고 발드루프 학교 교사를 하면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 얼마나 행복할까 잘 안 생기더라고요. 딸아이를 낳았을 때도 너무 행복했지만 지금 둘째 있는 둘째가 태어나서 더욱더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발드루프 교육이라는 건 루돌프 슈타이너라는 오스트리아 사상가가 만들어낸 그런 교육학입니다. 첫 번째 발드루프 학교는 1919년 우리나라에서 3.1운동할 때 그때 지금 이 가을쯤에 첫 번째 발드루프 학교가 세워졌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박사학위는 철학으로 땄지만 빈 공과대학에서 물리학이나 화학, 수학 이런 과목들을 공부했던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상이 되게 독특한데요. 인지학이라는 사상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 사람은 자연세계를 탐구하는 자연과학처럼 정신세계도 실제하고 그 정신세계도 과학적으로 탐구해야 된다. 이런 사상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발드루프 교육에서 중요하게 접근하는 것은 아이들 저마다의 내면에 고유하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것.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요즘 많죠. 제가 잘못 입을 열면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실까 봐 걱정돼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되게 유행하는 교육들이 많죠. 맞아요. 예, 지금 시대에는 이게 필요하다. 이게 아이들한테 꼭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외부적인 관점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아이 내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발드루프 교육은 인간의 본성, 그 아이만의 어떤 소질, 능력, 나중엔 소명까지 이 아이가 세상에 온 이유, 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고 발달 단계가 굉장히 세심하게 고려되는 교육입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대단히 예술적인 활동이 많은데요. 그것도 아이들이 예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네. 지금 이게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건강하게 잘 발달해 갈 수 있게 돕는 것. 그렇죠. 이게 이제 발도르프 교육의 핵심인 거고 어른인 우리의 그 발달도 그렇게 본성에 맞춰서 건강하게 그렇습니다. 잘 발달해 가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무엇보다 교육학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인간 자체가 굉장히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파악해 나가는 작업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그렇겠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워낙 유명한 그림이죠. 시스티나의 성모. 네, 르네상스 시대에 라파엘로라는 거장이 그린 그림인데요. 러시아의 무노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그림은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계시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 아래 천사, 아기 천사들은 분유 광고에도 나오고요. 아, 그러네요. 되게 유명하죠. 땡땡땡땡. 근데 저 그림이 발드루프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발드루프 학교 1학년 교실에 많이 걸려 있어요. 제 사무실에도 걸려 있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건 이 그림에서 라파엘로라는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왼쪽에 있는 할아버지와 오른쪽의 여인은 카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들이고요. 가운데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구름 위를 밟으면서 천상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뒤에는 녹색 커튼이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아래에 구름 몽글몽글한 이 구름 형상이 뒤로 가면 자세히 보면 아기들의 형상입니다. 구름이 네. 구름 하나하나가 구름이 다 아니라 저 뒤에는 이제 아기, 그러니까 아직 형태가 확립되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어린 아기 얼굴들이에요. 그 아기들이 이 지상이 궁금해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이에요. 그렇구나. 사람을 저런 예.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이 아기 예수도 그렇지만 우리에게 오는 아이들이 내 아이가 저 천상에서 온 존재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문화적으로 이해하셔도 좋아요. 이 우리에게 오는 아이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어디에서 왔는가 했을 때 저 정신세계,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온 존재로 보는 거죠. 저는 이 관점이 교육학적으로도 되게 풍부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 인간 존재가 저 천상에서 왔고 대체 나를 왜 만나러 왔을까? 이 아이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발드루프 교육에서는 항상 깔고 들어갑니다. 천상에서 온 존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네. 태도도 생각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존엄한 존재죠. 네. 그리고 아이들은 신상입니다. 신상. 정신세계. 우리보다 훨씬 더 정신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좀 닳고 닳았잖아요. 이 지상에서. 자, 그럼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 요즘 부모라는 주제를 국리를 많이 하다가 저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과학 철학도 하고 이제 철학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개념에 대해서 좀 단순하게 접근해보자 해서 요즘 부모에서 부모란 뭘까? 부모라는 개념을 어떻게 확립할 수 있을까? 정립할 수 있을까 해서 첫 번째, 부모는 아이를 낳아 기르는 어른이다. 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아이라는 존재가 대체 어떤 존재이고,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길러야 할 텐데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잘 모르죠. 아이도 잘 모르고 건강하게 기르는 법도 사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른인데 어른이라는 존재는 또 뭘까? 맞아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간단히 보면 어른은 아이와 비교했을 때 자아가 확립된 존재죠. 아이는 아직 자아가 확립되지 않고 성장해가는,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그런 존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존엄하지만, 똑같이 자아를 가진, 고유한 자아를 가진 존엄한 존재이지만 아이들은 아직 그 자아가 발달해가고 있고 독립하기 직전, 독립하기 전의 존재이고 우리는 독립된 상태죠. 예,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제 책 부모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그 앞부분에 제가 이런 문장을 쓴 적이 있어요. 열매 안에 단단한 씨앗이 존재하듯 우리 내면에는 고유한 자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식물에 비교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에 비교한다면 싹이 나고요, 뿌리가 내려오고요, 그리고 줄기가 자라고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그리고 복숭아라는 열매가 열린다면 그 열매가 커가면서 그 안에는 그 아이의 본질인 자아가 역시 단단하게 여물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고유한 자아를 가진 존재이고 이 아이는 내가 알 수 없지만 뭔가 고유한 자기만의 어떤 특성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요즘은 대체 어떤 시대일까? 네, 요즘은 근대 사회죠. 아직은 근대 사회인데 후기 근대 사회입니다. 보통 근대 사회를 크게 세 가지 특징으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으로는 나폴레옹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는 민족 국가가 확립돼요. 그래서 자민족에 대한 관심이 커지죠. 그때부터 자기 민족의 역사라든지 민족의 노래, 민족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단히 활발하게 관심을 갖게 되고 책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추구하는 게 민주주의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민족 국가의 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그런 행위도 합니다. 실제로.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도 예전에 이라크에 파병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명분이 바로 국익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경제적으로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 경제가 확립됐어요. 마켓이 생기고 소비자로서 우리는 주체로서 깨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경제는 사실상 공정한 시장 경제라기보다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입니다. 자본주의 체제는 늘 신경 쓰고 들여다보고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굉장히 야만적으로 변할 수 있는 자기 이익 중심의 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죠. 자본주의를 극복하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아직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자본주의 체제도 제대로 확립이 되었는가 의문이 있어요. 자, 그 정도로 하고요. 문화적으로는 세 가지로 봅니다.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가치 다원주의가 활발해졌어요. 근대 이전에는 이 서양에서 근대가 발전했기 때문에 기독교 중심적이었죠. 그렇죠. 그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획일적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면 다 옳은 거고 맞습니다. 틀리다 그러면 다 틀린 건데 그렇죠? 거기서 틀리면 이제 죽죠.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죠. 마녀사냥을 당하고. 맞아요. 마녀사냥 당하죠. 네. 그리고 성경도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그런데 근대 사회가 되면서 자기 민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 번역된 성경을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그룹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다양한 분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고 엄청난 갈등이 이어졌죠. 그러면서 인정하는 겁니다. 가치가 다양하다는 걸. 그래서 근대 사회는 가치 다원주의가 핵심이에요. 다만 이것이 건강한 개인주의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것은 항상 상대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어요. 상대주의는 늘 허무주의로 한 발짝만 더 가면 허무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고 틀린 게 없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다르다, 틀리지 않다 이 말이 많이 왜곡됐어요. 틀린 건 있어요. 틀린 걸 자꾸 갖고 와서 이것도 다르니까 인정해줘. 아, 맞아요. 굉장히 요즘은 문제시 되고 있죠. 개인주의, 자본주의, 민족국가 이 모든 키워드가 사실은 어떤 자기중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대사회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경향성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좀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라는 게 뭐냐? 요즘 시대, 자, 약간 이제 발드로프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힘, 또 하나는 반사회적인 힘. 반사회적인 힘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반사회적인 힘은 자기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힘이에요. 심파시는 우리가 보통 호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다른 사람들, 이 공동체의 호감으로서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심파시라면 안티파시는 반감이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주장을 내세울 거야. 이런 것은 반사회적이죠.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힘이 너무 지나치면 고립되고 이 사회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힘이 너무 강하면 자아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죠. 남들이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우르르 몰려가면 그냥 따라가고.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힘이 강한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전통 사회는 사회적 힘이 훨씬 그렇습니다. 집단, 공동체를 중시하는 사회적 힘이 강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대 사회를 거쳐가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로서 주체 의식이 깨어나고 민족, 국가, 자본주의적인 자기 이윤에 대한 추구,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점점 반사회적인 힘이 강화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심해요. 누구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요. 부리는 눈 감아도 이익과 관련해서는 참을 수 없는 게 우리 세태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요즘 부모라고 했을 때 다 그렇진 않겠지만 요즘 부모들 역시 상당히 자기 중심적인 어떤 힘이 강하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학교에서 잘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피해에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 이익에 굉장히 예전보다 그걸 느낍니다. 되게 관심이 많다는 것. 부모님들도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손해보지 마. 네가 우선이야. 옛날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요즘이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두 가지 힘이 다 필요하고 우리는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지금 시대는 사회적 힘을 키우는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될 시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라는 그럼요. 얘기신 거죠. 네. 저는 이 얘기가 자칫 오해가 되면 그러니까 나만 너무 주장하면 안 돼. 혹은 내가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건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님.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가 사회학은 잘 모르지만 아까 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들도 보면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지금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야라고 생각하면서 그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거 안에 민족주의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도 사실은 갈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건강한 부분도 분명히 순기능이 있지만 잘못 다뤘을 때는 야만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럼요. 키워딩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 같이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스스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그 아까 복숭아의 씨앗 같은 걸 스스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요구가 조금 더 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되게 어렵단 말이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될 시기에 와 있거든요.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전근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근대 이후에 저마다 각자 존엄하고 자기 창의적인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구를 추구하지만 공동체는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개인들의 욕구를 포함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인정하면서 그걸 넘어서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우리가 지금 요즘 부모로 살고 있으면서 맞닥뜨리는 현실과 사실은 닿아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은 그 현실로 드러나는 많은 것들의 본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숨어 있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가지 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균형, 조화 이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맞아요. 사회적인 힘이 너무 강한 분들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는 게. 아이한테 막 쩔쩔매고 끌려다니는 엄마, 아빠도 반사회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딱 선을 그어주고 원칙을 보여줄 때. 그래서 반사회적인 힘이 너무 강한 것도 사회적인 힘이 너무 강한 것도 양쪽 다 병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추구할 것인가. 다만 요즘 사회는 전체적으로 반사회적인 힘이 강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사회적인 힘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가 사회적인 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근차근 한번 보죠. 네. 우리 사회가 나 중심의 사회. 미국에서는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맞아요. 1970년대, 80년대 그런 표현들이 나왔었거든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대단히 나는 누구지? 나를 어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가치는 뭐지? 이러한 관심이 많아진 시대죠. 그게 예전에는 부모가 되면 그런 관심을 쭉 내려놓고 아이를 키우는데 힘을 쏟았다면 요즘에는 아빠든 엄마든 여전히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요.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이슈가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사회 전체의 흐름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한 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균형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물론 뭐 인터넷도 없었고 이런 문화가 달랐죠. 문화가 많이 달랐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되게 부끄럽고 집단에 소속되는 게 훨씬 더 편안했죠. 안전했죠. 안전하고요.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지금은 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핫하죠. 네, 그 좋아요. 하지만 이게 부작용도 있는 거죠. 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자아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부모님께서 아이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면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겠죠. 자, 상당히 뻔한 얘기긴 한데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신생아, 영아, 유아, 그리고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으로 발달해 가잖아요. 아이들은 이 시기마다 아주 많이 달라집니다. 발드로프 교육에선 7년 주기 발달 이론을 제시하는데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럴 때는 특징이 뭔가요? 몸이 엄마로부터 분리되죠. 그렇죠. 본격적으로 자기 삶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몸이 성장하는 게 0세에서 7세까지의 가장 큰 과업이에요.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어떤 지적인 교육이나 뭐 다른 활동들보다는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 7세쯤 되면 신체에 변화가 와요. 그게 뭔지 아시죠? 이갈이를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새롭게 형성해요.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는 만 7세 때까지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인
치아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오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때는 어떤 변화가 뭐냐? 기억력이 강해져요. 어린아이들은 반복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초등학교에 들어온 만 7세 아이는 똑같은 얘기 또 해주면 싫어합니다. 이것은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이들은 열심히 배우고요. 그리고 14세가 되면 또 어때요? 이때는 2차 성징이 오죠. 네, 2차 성징이 오고 사춘기가 오죠. 이때의 특징은 감정 생활의 독립이에요. 네, 내 마음은 내 거다. 이때 건드리면 어때요? 큰일 나죠. 난리 나죠. 감정적인 부분은 두는 게 좋아요. 알아서 하게. 하지만 사고 생활은 아직 독립이 안 돼 있어요. 이 사고 생활이 자아와 밀접하거든요. 만 20세, 21세 이쯤 되면 자아가 독립되고 사고 생활이 독립된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가, 부모가, 아빠가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응?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러면 애기가 뭐라고 하죠? 애가 냅두세요. 네, 너나 잘하세요. 엄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 그건 엄마 생각이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 이제 어른이 된 거거든요. 자아가 독립된 거거든요. 우리가 네. 흔히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아이의 자아가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게 이제 부모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한테 잘하란 얘기구나 라고 알아듣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핵심이 지금 이 이야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른도 부모가 자아가 건강하게 잘 성장한 어른은 아이가 그 자아를 잘 형성해 나가면서 독립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해 주신 단계가 있잖아요. 네. 몸이 완전히 다시 네. 한번 새롭게 바뀌고 마음이 그다음에 크고. 그쵸 학습하는 능력과 마음이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사고가 독립해 나가는 시기에 대해서 내가 내 틀에 그 아이를 가두려고 하는 게 건강하지 못한 환경인 거죠. 그럼요. 뭔가 좋은 걸 시키고 뭐 해외여행 보내주고 뭔가 막 잘해줘서 그 아이를 위해서 내 모든 걸 갈아놓고 희생하고 그 아이를 돌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 필요한 만큼 어떻게 되면 존중하고 떨어져 주는 부모가 그럼요. 되어주는 게 네. 중요한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내가 자아가 건강하면 그걸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아이 옆에 이제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그림은 나비 한 살인데요. 우리는 나비 한 살이는 너무 잘 알아요. 저건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근데 인간의 한 살이는 잘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렸을 때 모습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대화를 하기 싫어하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나는 많이 컸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애 취급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은 가정교육은 아이의 발달에 맞게 그 아이의 흥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야 아이의 자아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저렇게 나비가 될 수 있죠. 굉장히 질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간의 한 살이를 보면 정말 다채롭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자아가 독립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의 몸은 노화하지만 그 자아가 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잖아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우리의 자아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애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럼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충실히 육아를 한다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참을성이 없구나. 내가 화가 많았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좀 더 커갈 수 있죠. 자, 거의 이제 저는 마무리인데요. 자, 영혼의 세 단계는 사실 우리가 20살이 넘어서 어른이 되면 이 영혼이 독립한다. 이렇게 이 영혼이 그 몸속에서 보호를 받다가 이제 이 세상과 만나게 되는데요. 발드루프 교육에서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감각혼, 지성혼, 의식혼인데요. 용어가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20대에는 감각혼이 강해요. 감각혼이 탄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감각, 감정. 우리는 20대에 대단히 감각적이죠. 그리고 자아가 독립됐지만 조금 미숙해요. 그래서
내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의 경험. 내가 무슨 사람을, 누구를 만나는가, 어느 나라를 갔는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감각호는 그래서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내가 경험하고 즐기는 것에 훨씬 더 집중하는 시기인 거죠. 그렇죠. 이때 좋아요. 20대의 그런 모습은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20대 때 안 그러면 그것도 뻔하죠.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예,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30대로 가면 우리는 좀 더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객관적으로 주변까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30대가 되면 지성혼이 탄생해서 발달해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우리는 지상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예요. 예,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커리어를 쌓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집도 막 옮기고요, 사고요, 차도 더 좋은 걸로 바꾸려고 하고요, 보험도 들고요. 그러면서 되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다가 30대 후반으로 가면 의식혼이 깨어난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사는 대로 열심히 나도 경험하고 결혼도 하고 일도 하고 키우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이러한 질문이 30대 중후반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0대를 맞이하는데요. 자, 감각혼이라는 게 자기중심적인 단계, 내가 중요한, 제일 중요한 단계, 그런 어른이라고 한다면 지성혼은 자기 인식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죠. 그런데 의식혼은 자, 자기 인식의 합리적 단계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여전히 자기 중심은 있지만 자기 원칙, 자기 철학, 자기 어떤 개성은 변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나를 넘어서서 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와 함께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이대로 살래. 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나 이게 편해. 근데 그게 정말 나일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일까? 이게 전부일까? 이런 성격, 이런 기질이 그게 정말 나일까?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자, 자기 중심은 확고히 하지만 자기 중심성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원칙, 자기 철학은 필요한데요. 모든 것을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나를 우선해 두는 그런 거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클 수 있죠. 하지만 어른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저 사람 참 애 같다. 자, 자기중심을 극복한다는 건 늘 있는 그대로 보고 전체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를 좀 떨어뜨려서.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떨어져서 조망해 보는 그렇죠. 능력인 거죠. 네, 그런 사람이 되게 성숙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이성적인 합리성뿐만 아니라 이성이나 감성이나 그런 니즈를 다 포함하는 합리성. 되게 과학적인, 근대 과학이 아니라요. 데카르트에서 뉴턴에 해당하는 그런 기계론적이고 그런 결정론적인 과학이 아니라 뭐랄까요. 요즘 양자역학이 나온 그런 이 최신의 과학, 우연론이 들어오고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부모에게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슈타이너가 했던 명상과 관련해서 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이걸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다른 이들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더 정확히는 아직 나의 내적 지배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나는 오직 나 자신의 선택에 따라 외부 세계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감각 인상을 받아들이는 내적 능력을 발달시켜야 한다. 이 말은 화라는 감정, 내 마음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나죠. 마음은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데 그 감정에 내가 끄달려 간다면 아직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워딩 하나가 뭐였냐면 네. 우리는 나비의 한 사리는 배우는데 네. 인간의 한 사리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다가 또 이걸 이렇게 워딩으로 표현해 주시니까 굉장히 절실하게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즘 세상에서 자꾸 나다움, 나 중심에 대한 부분을 외치는데 어쩌면 그건 우리가 감각혼의 단계에 나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진짜 나답다라는 것은 내가 나로서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합리성을 획득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른일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요, 제가 우리 대표님을 뵈면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똑같은 얘기 지금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대표님. 처음 들었을 때는 여러분도 지금 비슷하시지 않아요? 맞는 말 같기는 한데 어려워. 그쵸?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어른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가장 저는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독립을 했는지 그럼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몸은 분명히 독립했을 거예요. 그쵸? 무언가를 학습하고자 하는 열망 이런 부분들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감정적으로는 독립했을까? 사고의 독립 아까 대표님 20살에는 해야 돼 얘기하셨잖아요. 네. 제가 그 얘기 딱 들으면서 채팅창 봤거든요. 다들 이제 유유유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20대, 나는 20대에 사고적으로 독립했나? 우리 부모님은 내가 사땡살인데 여전히 나를 완전히 독립된 존재로 네, 그쵸.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나의 발달에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질문들도 생기고 그러면 자녀의 영역에서 보면 그렇다면 어른인 나의 영역에서 나는 그러면 내 영이라고 해야 돼요? 영혼? 네. 영혼? 이 정신은 정신. 감각혼의 단계인가? 아까 그 감각혼이 20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래, 거기까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우리 많은 거 경험하고 즐기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경험하고 싶고 그런 치열했던 나 중심 좋아. 거기까진 여러분 다 되시죠.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걸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뭐 사고 싶어, 쉬고 싶어,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이런 거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0대면 지성혼으로 넘어가서 내가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합리적으로 나를 인식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자, 우리가 조금 늦었다 치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떠듬떠듬 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30대 후반이 되면 의식혼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얘기 들을 때 이게 막 되게 찔리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어른으로 우리가 아이의 성장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부모인 나의 성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한 얘기를 들을 기회가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어른인 나는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부모인 나는 아이는 어떤 존재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잘 키운다라는 거 그리고 어른은 무엇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